신형 트랙스 관심 갖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이거든요. 동급 차들은 1.6L급 엔진을 쓰고 있는데 트랙스는 터보라고는 하지만 1.2L 엔진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달릴 때 힘이 부족하진 않을까, 또 힘을 쓸 때 소음이 심각하진 않을까 라는 걱정이거든요. 자, 바로 밟아 보겠습니다. 풀악셀이에요. 안녕하세요, 2차저차 여차 김승환입니다. 저는 지금 인기 우주 대폭발 신형 트랙스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소형 SUV 시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붙이고 더하고 옵션 넣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점점 올라가서 최고 4천만 원까지도 넘보는 시장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시작가 2,052만 원 뚜둥 딱 등장을 하니까 와, 저런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다니 하면서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뷰라던가 어떤 시승기 같은 것도 가성비, 가격에 집중해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타면 탈만하다, 이 정도 타면 좋다 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 정도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분명히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옵션적으로 빠진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정도 가격인데 이것까지 넣어줬어?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성능 자체에서도 둘러볼 게 많겠죠. 오늘 저희는 그걸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엔진인데요. 트랙스 관심 갖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이기도 하거든요. 동급 차들 대부분이 1.6L급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트랙스는 터보라고 해도 1.2L 엔진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릴 때 힘이 부족해서 굼뜨는 거 아니야? 혹은 가속이 붙더라도 그 과정에서 엥 이렇게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사실 1.2L 엔진이라고 하면요, 경차와 일반적인 소형차의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차는 모두 1L급 엔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형차급 이상에서는 보통 1.6L 이상은 사용을 하니까 1.2L 엔진이면 사실 소형차보다는 경차에 가까운 엔진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작다 보니까 출력에서도 손해를 보는데요. 동급 차종인 셀토스 같은 경우에 출력이 198이에요. 그런데 트랙스는 139입니다.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풀악셀 밟아 보겠습니다. 제로백 테스트를 했을 때 나온 결과는 9.7초입니다. GM에서 밝혔던 신형 트랙스의 제로백은 8.06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결과랑 1.6초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이 차에는 저뿐만 아니라 감독님이랑 PD님까지 다 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6초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오차 범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차랑 비교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제로백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동급 차종인 셀토스가 7.9초예요. 그러니까 트랙스랑 셀토스의 제로백 차이가 0.16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엔진 성능이 꽤 차이가 남에도 셀토스랑 트랙스가 주행 성능 자체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건 공기 저항이라던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게 역할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랙스는 139 출력으로 1340kg의 차체를 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셀토스는 198 출력으로 1405kg의 몸체를 끌어야 돼요. 이거를 1출력당 끌어야 되는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트랙스는 1출력당 9.6kg을 끌어야 되는 거고요, 셀토스는 7kg 정도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 성능 자체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꽤나 차이가 나지만 차체 무게까지 비교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 차이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죠. 다만 가속하는 동안 엔진이 내는 소리는 트랙스가 확실히 시끄럽긴 한데요, 경차가 가속을 할 때 내는 소리처럼 잉 하고 엄청 힘겨워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트랙스도 꽤나 엔진에 무리가 간다는 느낌은 충분히 느껴집니다. 다행인 점은 목표 속도에 도달해서 그 속도로 쭉 유지할 때는 엔진이 다시 조용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면서 속도를 올릴 때 빼고는 엔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적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일반 주행과는 별개로 순간 가속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물론 1.2L급 엔진의 차를 사는 분들이 뭔가 펀드라이빙을 기대하고 이 차를 살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럼에도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코너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잠깐 이렇게 확 올라갔으면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엔진을 싹 밟으면 한 템포 굼 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끼어들기를 하려고 했을 때 뒷차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끼어들어야겠다 하고 엔진을 싹 밟으면서 들어가는데 밟는 순간 가속되는 게 아니라 한 0.5초 정도 딜레이 있다가 속도가 붙으니까 들어가는데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두 차를 보낸 다음에야 옆차선으로 끼어들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확 끼어드는 거는 어려울 수 있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연비도 리터당 12km를 갈 수 있으니까 다른 소형차들과 굉장히 비슷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직접 탔을 때는 최고 연비가 12.4가 나오고 보통 8에서 11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타는 동안에는 저 혼자 타는 것보다 아무래도 옆에 PD님이라던가 촬영 감독님이 타는 경우가 많으니까 차 무게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기록한 연비는 11이 나왔습니다. 지금 주행 얘기 너무 기니까 살짝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옵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소형차들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서라운드 뷰 아니면 공기청정 기능 다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 차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형차에 기대할 만한 옵션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차를 운전할 때 사시사철 크게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전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요추 받침대 조절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게 운전 오래 하다 보면 허리 아프잖아요. 이게 허리의 굴곡을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요추 받침대로 내 허리에 맞게 지지하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열선 시트와 핸들은 2,052만원짜리 깡통차가 아니라 2,300만원대에 있는 중간 트림부터 이용할 수 있고요. 통풍 시트라던가 전동 시트는 2,700만원대인 최고 사양 트림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깡통차부터 들어가고요.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랙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서만 지도를 볼 수 있는데, 이거 요즘 세대에서는 당연한 얘기가 됐죠. 이틀 동안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산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USB를 꽂아야만 내비게이션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트랙스는 블루투스로 무선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에 타자마자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촬영하는 딱 당일 문제가 생겼습니다. 핸드폰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안 되고 이 케이블을 USB를 꽂아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해도 연결이 안 돼서 이게 뭐지? 했는데 만지다가 알았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이 아래쪽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에어컨을 켜놓고 왔기 때문에 차 안은 굉장히 시원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화면을 만지면 뜨끈뜨끈합니다. 온도계로 온도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온도계를 쟀을 때 40.9도 혹은 그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 안을 이렇게 시원하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화면이 뜨겁다는 건 이 안쪽 기계는 더 뜨거운 상태라는 거거든요. 기계가 뜨거워지면 작동이 오류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비게이션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안전 기능 같은 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안전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기계 자체에서 발열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생기는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따로 GM 측에 문의를 해서 실제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지, 또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치할 건지를 담아서 컨텐츠에 더해드리겠습니다. 저 엔지니어들한테 이거는 확인한 내용인데, 저희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돌출형이잖아요. 네. 예, 돌출형 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발열 현상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열이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중동 이런 데도 나가는 차라 갖고 혹한, 그다음에 고열 이런 거에 견뎌야 되는 그런 반도체 칩 이런 스펙이 아주 높아요. 차량 연결 관련해 갖고 온도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더라고요. 네. 일단 저희가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타신 차는 고객에게 나가는 양산차가 아니거든요. 희생차죠. 예. 그러니까 그 시승차라는 게 저희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고객 양산 단계 이전 차량을 저희가
먼저 뽑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고객에 나가기 전에 왔던 차량이라 사실은 만듦새라는 이런 게 좀 완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열 관련해서 저도 이거 이번에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 고객분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자체가 아무튼 문제라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구소에서도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자, 저희는 잠시 차를 식혀두고 다시 연결을 했더니 안드로이드 오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차 옵션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것들 이어가 볼게요. 사이드미러, 전자식으로 접고 열고 할 수 있거든요. 버튼이 있어서 사이드미러를 접었다가 열었다가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거나 껐을 때는 자동으로 닫히지 않아요. 주차장에 됐을 때 요새 차들이 워낙 커져서 사이드미러를 접어놓고 다니는 투자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세웠을 때는 시동을 끄면서 사이드미러를 수동으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닫고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요 기능 없어서 신기했던 게 있는데 주행 모드가 없습니다. 요즘 차들 보면 당연하게 뭔가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뭐 노멀 모드 이렇게 주행 모드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바꾸면서 타는 게 일반화된 것 같은데 이 차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주행 모드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행 모드가 없어서 아쉽냐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동차 타다 보면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 한 가지 모드에 놓고 주행하거든요. 그래서 주행 모드 옵션이 없어서 신기하긴 했지만 아쉬운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대신에 기어봉 옆에 버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위쪽으로 누르거나 아래쪽을 눌러서 기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내믹한 운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기어봉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르막을 갈 때라던가 저단에서 힘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기어봉을 뒤에서 한 번 더 내리면 저단 모드가 있거든요. 언덕길에서 토크감이 필요할 때는 이 저단 모드에 놓으시면 충분히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소하지만 아쉬운 부분, 주행 보조 시스템인데요. 주행 보조 시스템, 뭐 자율주행이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뉘는 거거든요. 하나는 페달, 그러니까 내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앞차 속도에 맞춰줘서 속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조절해주는 기능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핸들입니다. 차선에 맞춰서 핸들이 이렇게 내가 굳이 조향을 하지 않아도 커브도 틀어주고 다 하는 거죠.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은 잘 해줍니다. 앞차가 있다면 앞차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도 느리게도 조절을 잘 해주는데 조향이 아쉬워요. GM이 우리나라에 선보이고 있는 이 조향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있을 때 차선 가운데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갖고 온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죠? 자,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차선이 양쪽에 있을 때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차선을 만날 것 같으면 왼쪽으로 틀어요. 왼쪽으로 가다가 또 차선 만날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틉니다. 그래서 트랙스의 조향 보조 시스템에 운전을 맡기고 생각 없이 간다면 계속 차가 비틀비틀 이리 콩 저리 콩 차선을 이렇게 한 번씩 터치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이야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뭐 난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옆에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 같고요. 뒤 따라오는 차 같은 경우에도 앞에 차 저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가면 음주운전 아닌가? 이렇게 오해사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향 보조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승차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주행 성능이 차가 얼마나 잘 달리느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이 차를 타는 동안 내가 혹은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편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왔다 보니까 승차감에서는 좀 손해를 봤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무난합니다. 이게 소형차잖아요. 그러니까 중후하고 묵직한 느낌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경차처럼 엉덩이에 막 잔진동 다 올라오고 너무 차가 가벼워서 휙휙 날아갈 것 같고 이거 경차 비하 아닙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느낌은 어쨌든 좀 없어요. 딱 다른 소형 SUV가 주는 만큼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뭐 꿈에서 한번 밟아봤던 것 같은데 꿈이에요. 150km가 넘는 속도까지도 한번 이렇게 쭉 밟아봤을 때도 차가 뭔가 흔들린다거나 불안감 없이 정숙하게 좀 안정적으로 가는 느낌을 꿈에서 받았습니다.
특히 이 차의 승차감은 SUV보다는 세단에 가까워요. 아마 이 차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놀라실 거예요. 딱 앉았는데 의자가 너무 밑에 있어. SUV처럼 생겼는데 의자가 툭 아래로 꺼지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트랙스는 사실 SUV처럼 생겼지만 수치적인 높이로 보면은 세단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BMW 7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높이 차이가 1.5cm 밖에 안 나요. 자, 그래서 세단 같은 높이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이득을 보는 건데요. SU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체가 높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이렇게 기우뚱하게 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다마스 고속으로 이렇게 코너 딱 돌면 픽하고 쓰러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단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낮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안정돼 있어서 코너를 돌 때 쏠림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랙스는 SUV처럼 생겼지만 승차감은 세단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비슷한 승차감을 주는 세단, 엑센트와 아반떼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내 차보다 지금 승차감이 좋아. 지금 뒤에 타고 있는 PD님이 스포티지를 타고 있거든요. 신형 스포티지. 근데 신형 스포티지보다는 승차감이 더 좋다라고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GM에서는 트랙스가 한국에는 없던 세그먼트의 차를 가지고 온 거다, 이건 SUV가 아니라 CUV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건 아니죠. 이 차랑 비슷한 급의 차, 딱 니로랑 코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원표에 들어가 보면 니로나 코나도 트랙스랑 높이가 비슷해요. 다만 실제로 봤을 때는 트랙스가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절대적인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트랙스가 앞뒤로 더 깁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똑같은데 앞뒤로 더 기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더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니로랑 비교했을 때 트랙스가 앞뒤로 12cm가 더 길거든요. 그러면 실내 공간도 훨씬 더 넓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슈커, 바퀴와 바퀴 사이의 공간만 봤을 때는 니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치로만 봤을 때는 니로보다 실내 공간은 좁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또 탔을 때 체감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넓다고 느껴지거든요. 뒷자리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앞좌석을 여유롭게 해놨음에도 주먹을 한 개 하고 조금 더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남고요. 차가 굉장히 낮아 보임에도 헤드룸, 머리 윗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 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것도 어쨌든 SUV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차박 가능하겠냐 라는 건데요. 뒷좌석 시트를 접었을 때 폴딩이 되고 턱도 없어서 일단 눕는 것까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억지로 누우면 쪼그려 누울 수는 있겠지만 아마 주무시는 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177cm 남성이 누웠을 때 발목부터 차 밖으로 벗어나거든요. 적당히 한 165 정도 되는 분이라면 차박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뒷좌석인데요. 이 차가 아까 1340kg으로 좀 가벼운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통거리는 느낌은 분명히 들어요. 특히 뭐 요철을 지난다거나 방지턱을 지날 때 이게 좀 뭔가 가벼운 차라서 통통거리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앞자리보다 뒷자리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방지턱을 넘을 때 아무리 낮은 속도로 낮춰도 뒷좌석에 있는 분이 엉덩이가 이렇게 한 번씩 퉁퉁 튕기더라고요. 거기다가 주행할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있죠. 그게 뒷자리에서 유독 크게 들립니다. 원래 SUV 형식의 차들은 트렁크와 뒷좌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다 뚫려 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통해서 오는 소음까지도 뒷좌석에 들려서 뒷좌석 소음이 크긴 해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뒷좌석의 소음이 유독 큰 느낌입니다. 아마 그건 타이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트랙스는 RS 트림인데도 컨티넨탈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타이어가 껴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타이어가 저렴하다 보면 승차감이라던가 소음 부분에서 손해를 보기 마련이죠. 아마 이 차를 사서 뒷자리 소음이 많이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어 교체 시기가 됐을 때 좀 저소음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면 소음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자리에서 그 소음 되게 크게 들리거든? 네, 심신의 안정이 나름인데. 그거는 지금 PD님께서 맞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셔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어쨌든 이 차를 세세하게 보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단점이랄 게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아쉬운 점이잖아요. 이런 부분이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차가 진짜 괜찮아.
자,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보신 분 계셨어요. 인포테인먼트가 휴대폰이랑 연결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유튜브 뮤직은 연결돼서 음악은 들을 수 있는데 유튜브 영상은 못 보는 것 같고요. 시동을 껐을 때 음악이 계속 나오냐 꺼지냐. 네,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음악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차에 집중해서 트랙스 크로스오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런저런 아쉬움을 말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차 자체로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정말 매력적인 가격까지 더해지니까 요새 제 동생이 차 살 때가 됐거든요. 이거 사라고 추천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저차 으차 김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피디님 그거 알아요? 이게 지금 2,052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2천만 원 차라고 엄청나게 홍보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2천만 원짜리 차 안 만드는 것 같아. GM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최상위 트림이 제일 잘 팔린다라고 최근에 보도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매사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제일 싼 트림은 1년 기다려야 나오고 중간 트림은 3, 4개월, 최상위 트림은 1, 2개월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잘 팔리는 게 제일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제일 금방금방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비싼 거 위주로 팔려고 제일 싼 거는 잘 안 만드는 거야. 안 만드니까 대기 기간이 긴 거지. 완전 함정이죠. 속였다기보다는 마케팅을 잘했다고 볼 수 있죠. 네.